요즘 들어 몸이 예전 같지 않다고 느껴지시는 분들 계신가요? 만약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몸에 바로 단백질이 부족한 것이 아닌가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왜 단백질 섭취가 중요한지, 그리고 그에 따른 여러 가지 사실들을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나이 들수록 단백질을 섭취하는 게 아주 중요하다는 말을 들어보신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우리 몸의 필수 영양소라고 하는 단백질, 이 단백질 섭취가 중요한 이유 5가지를 알려드릴 거예요. 첫 번째는 근감소증 예방입니다. 나이가 들면 근육량이 자연스럽게 줄어들게 되는데요. 이를 근감소증이라고 합니다. 근감소증은 근육이 빠르게 줄어드는 질환으로, 단백질은 근육을 구성하는 주요 성분인데요.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지 않으면 근육량이 급격히 줄어들게 되고, 이렇게 되면 근력도 같이 약화되어서 근감소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단백질이 부족하게 되면 그 진행이 훨씬 더 빨라질 수 있는데요. 근육이 줄어들게 되면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워지고, 이렇게 되면 근육이 더 빠르게 감소하게 되는 악순환이 생길 수 있습니다. 단백질 섭취와 운동을 병행하는 게 가장 좋겠죠. 단백질이 중요한 이유 2번째는 면역력 증가 때문입니다. 단백질과 면역력 무슨 연관이 있냐고요? 단백질은 우리 몸의 세포 그리고 장기뿐만 아니라 수많은 호르몬을 구성하는 중요 요소입니다. 또 단백질은 면역 시스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항체와 효소를 생성하는데 백혈구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백혈구는 감염을 인식하고 싸우는 주요 면역세포인데, 이 백혈구가 주로 단백질을 사용하여 병원균을 인식하고 항체를 만들어 병원균을 물리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한 우리 몸의 중요한 면역세포도 감염에 대응할 때 단백질을 사용하여 신호를 보내고 병원균을 파괴하는 작용을 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면역 시스템이 약해지기 쉬운데, 그럴수록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게 되면 면역력을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단백질 섭취가 중요한 이유 3번째는 심혈관 질환 예방 때문입니다. 단백질은 심혈관 건강에도 많은 영향을 주는데요. 특히 식물성 단백질이 도움을 많이 주게 됩니다. 예를 들자면 콩류, 견과류 등은 나쁜 콜레스테롤인 LDL의 수치를 낮추고 심혈관계 질환의 위험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특히 노년층에서 단백질 섭취는 고혈압, 동맥경화증, 심장병 등을 예방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4번째는 피부의 탄력 저하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피부의 주성분 중 하나인 콜라겐은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나이가 들면 콜라겐이 자연스럽게 감소하게 되는데, 이로 인해서 피부 탄력이 떨어지고 주름이 생기게 되는 거죠. 이때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게 되면 피부 건강에도 좋은 영향을 주는데요. 단백질 공급은 피부 재생을 촉진시켜주고 피부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게 됩니다. 5번째는 골다공증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나이가 드신 여성분들은 특히 더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병관리청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대한민국 50세 이상의 골다공증 유병률은 22.5%로 약 5명 중 1명은 골다공증이 있다는 거예요. 골다공증은 조용한 뼈도둑이라고 하는데요. 초기 증상이 뚜렷하게 보이지 않지만 골다공증이 한번 생기면 이로 인해 고관절, 척추, 목, 손목 등의 골절이 생기기 쉽고, 이로 인해서 합병증 또한 증가하게 되는데요. 이 골다공증을 예방하는 데 중요한 요소가 바로 단백질입니다. 단백질은 이 뼈를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인데요. 뼈의 건강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칼슘과 함께 단백질은 뼈의 구조를 안정화시키고 골밀도를 높여주고 골다공증을 예방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노년층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칼슘과 비타민 D와 함께 단백질 섭취를 증가시키면 뼈가 약해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우리 몸속의 단백질이 혹시 부족하게 되면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단백질이 부족하면 여러 가지 신체 기능에 문제가 생기는데요. 첫 번째가 인지기능 저하 치매입니다. 단백질 부족이 치매를 유발한다니 놀라셨나요? 연구에 따르면 단백질이 뇌 건강을 유지하는 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기억력에 많은 영향을 주는데요. 단백질은 뇌에서 신경 전달 물질을 만들고 뇌세포의 구조를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특히 학습과 기억력에 영향을 주는 시냅스에서 발생하는 신경 전달 물질의 방출과 수용체 활성화는 대부분 단백질에 의해서 조절되는데, 예를 들어 NMDA 수용체와 AMPA 수용체는 기억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이것들은 모두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한 단백질을 공급받지 못하면
뇌 기능이 떨어지고 치매와 인지 기능 저하 위험이 점점 커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이러한 단백질 섭취가 우리 몸에 얼마나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지 다시 한번 아셨나요? 또 단백질이 부족하면 탈모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혹시 머리카락이 점점 얇아지고 빠지고 있는 것 같다고 느껴지시는 분들 계신가요? 탈모도 이 단백질 부족과 관련이 있는데요. 우리 머리카락도 단백질인 케라틴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단백질이 부족하면 머리카락이 자연스럽게 약해지고 그 증상이 점점 심해지면 탈모가 올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광고로 많이 접하는 탈모 영양제 같은 경우도 맥주 효모 성분과 머리카락을 이루고 있는 아미노산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보면 쉽게 이해가 가실 거예요. 그러니 건강한 모발을 생각하신다면 단백질을 잊지 말고 섭취해야 되겠죠. 그런데 왜 노년층이 단백질을 더 많이 섭취해야 하는 걸까요? 젊은 사람들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을까요? 그 이유는 노년층은 근육이 자연스럽게 감소하면서 신진대사도 느려지고 기초대사량이 점점 감소하기 때문에 체지방률이 점점 증가할 수 있고 단백질의 체내 합성 능력 또한 떨어지게 되는데, 그러면 근육량이 줄어들게 되고 그만큼 신체 활동도 어려워지면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노년층일수록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해서 근육을 유지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데 노년층은 소화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사실 고기나 생선 같은 동물성 단백질을 섭취하는 게 불편할 수도 있고, 나이가 드시면서 식사량이 감소하거나 식사 준비에 번거로움도 있기 때문에 매끼 단백질을 챙겨 먹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혼자 계시는 분들은 더욱더 단백질 섭취가 어렵게 되는데요. 어떤 분들은 체중 증가를 걱정하시면서 단백질 섭취를 꺼려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단백질 섭취가 어렵다고 해서 단백질의 섭취를 멀리하면 절대로 안 되는데요. 우리 몸에 이렇게 필수적인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기에 좋은 음식은 무엇이 있을까요? 단백질을 섭취하는데 좋은 추천 음식 4가지 바로 소개해 드릴게요. 첫 번째는 바로 계란입니다. 사실 단백질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식품이 바로 계란인데요. 계란 2알만 드셔도 하루에 필요한 단백질의 20%를 섭취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계란의 단백질은 완전 단백질로 분류되는데요. 이는 우리 몸이 제대로 기능하는데 필요한 필수 아미노산을 포함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계란은 단백질뿐만 아니라 비타민 A, D, E도 함유하고 있어서 건강에 매우 좋은데요. 계란은 자연적으로 비타민 D를 함유하고 있는 드문 식품 중 하나입니다. 또한 계란 노른자에는 칼슘, 구리, 요오드, 철분, 망간, 인, 셀레늄, 아연도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어서 계란을 먹으면 많은 영양소를 쉽게 섭취할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 생선입니다. 등푸른 생선이 건강에 좋다는 이야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사실 등푸른 생선뿐만 아니라 다른 생선도 저지방, 고단백 식품으로 다른 고단백 식품인 육류에 비해서 지방 함량이 낮고 필요한 영양소는 그대로 제공해 줄 수 있습니다. 생선에는 단백질과 함께 오메가3 지방산도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서 심혈관 건강에 많은 도움을 줍니다. 특히 연어, 고등어, 참치 같은 생선은 단백질뿐만 아니라 항염증 효과도 있습니다. 그리고 대구 같은 백색 생선은 지방 함량이 매우 적고 단백질은 상대적으로 많아서 체중 걱정하시는 분들이나 다이어트를 하시는 사람에게도 더욱 좋은 생선입니다. 등푸른 생선도 지방 함량은 높지만 이 지방이 건강에 유익한 오메가3 지방산이기 때문에 건강에 도움이 되는 것인데요. 생선의 단백질은 다른 육류나 콩류보다 소화가 편하고 생선의 살은 비교적 부드러워서 섬유질을 가지고 있어 소화가 빠르고 몸에서 쉽게 분해가 됩니다. 쉽게 흡수가 됩니다. 세 번째는 유단백 식품인 우유나 요거트 같은 유제품입니다. 특히 노년층에서는 유제품을 섭취하면 칼슘도 함께 챙길 수 있어서 골다공증 예방에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는데요. 유제품에 포함된 단백질은 고품질 단백질입니다. 고품질 단백질은 신체가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필요한 아미노산을 모두 공급하는 단백질을 말하는데요. 유제품에 포함된 주요 단백질은 카제인과 웨이로 2가지 모두 필수 아미노산을 풍부하게 포함하고 있습니다. 웨이 단백질은 소화가 쉽기 때문에 운동 직후에 우유를 섭취하면 근육에 아미노산을 빠르게 공급할 수 있고, 카제인은 천천히 흡수되어서 장시간 동안 일정한 수준의 아미노산을 제공해 주어 근육 손실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하지만 우유를 먹으면 속이 불편하신 분들도 계시죠?
많은 사람들이 유제품을 섭취할 때 소화 불편을 겪을 수 있는데 특히 락토스 불내증, 즉 유당 불내증이 있는 경우입니다. 그러나 요즘에는 이런 분들을 위한 락토스를 제거한 락토프리 우유나 치즈, 요구르트 등은 락토스가 거의 없거나 적은 제품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요. 락토스 불내증이 있는 사람들도 이런 유제품은 문제없이 섭취할 수 있습니다. 소화가 어려우신 분들은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겠죠. 네 번째는 바로 콩류입니다. 콩류 또한 식물성 단백질로 유명하죠. 콩은 식물성 단백질을 제공하는 대표적인 식품인데요. 두부나 두유 같은 식품으로도 쉽게 섭취할 수 있고요. 콩류와 같은 식물성 단백질은 고기나 유제품과 같은 동물성 단백질에 비해서 지방 함량이 낮고 콜레스테롤이 없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콩, 렌틸콩, 병아리콩, 검정콩 등 다양한 종류의 콩류는 필수 아미노산을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어서 신체가 필요로 하는 단백질을 골고루 제공하게 되는데요. 특히 고기나 생선 같은 동물성 단백질이 소화가 어려우신 분들에게는 두부나 비지찌개 같은 소화가 잘 되면서 단백질도 충분히 섭취할 수 있는 콩류가 좋은 단백질 식품이 됩니다. 이렇게 몸에 필수적인 단백질, 음식만으로 충분히 섭취하게 되면 좋겠지만 그게 어려운 경우도 있을 텐데요. 이때 단백질 보충제도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운동 후에 빠르게 단백질을 보충하고 싶을 때나 식사를 통해 충분한 단백질을 섭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충제가 유용한데요. 마트에서 쉽게 찾을 수 있는 단백질 파우더나 고단백 프로틴바를 이용하면 간편하게 단백질을 보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간편하게 섭취할 수 있는 제품들을 몸에 좋다고 많이 섭취하면 좋을까요? 과량 섭취할 때도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한 번에 과도한 단백질을 섭취하게 되면 신장에 부담을 줄 수 있고 또 체내에서 불필요하게 지방으로 축적될 수 있습니다. 단백질의 하루 권장 섭취량은 성인 기준 몸무게 1kg당 약 1g인데요. 하루 권장 섭취량을 꼭 지키는 게 중요하죠. 한마디로 보충제는 식사로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는 역할만 하도록 하고 식사로 골고루 단백질을 섭취하는 게 가장 이상적입니다. 다음으로 단백질 섭취할 때 간단한 팁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매 끼니마다 조금씩 단백질을 나눠서 섭취하는 게 단백질 흡수에는 효과적인 거 아시나요? 단백질은 탄수화물과 지방과는 다르게 잉여 단백질이 몸에 저장이 되지 않는데요. 그 때문에 한 번에 과량으로 섭취하면 소화가 어려워지거나 신장에 부담을 줄 뿐만 아니라 필요 이상의 단백질이 또 배출되기 때문에 번거롭더라도 매일 조금씩 매 끼마다 꾸준히 섭취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고기를 좋아하시는 분, 또 채소를 더 선호하시는 분들, 이제는 다 같은 단백질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동물성 단백질과 식물성 단백질을 골고루 섭취해야 하는데, 동물성 단백질은 식물성 단백질에는 부족한 아미노산이 풍부하고 식물성 단백질은 동물성 단백질에 비해 지방이 적고 대신 섬유질이 많기 때문에 우리 몸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평상시에 먹는 한식은 사실 단백질 섭취에 아주 좋은데요. 식탁에 단백질이 풍부한 계란, 생선, 콩, 두부 이런 것들을 반찬으로 두어 개만 먹어도 쉽게 매 끼마다 몸에 필요한 단백질을 섭취할 수 있습니다. 뿌리, 줄기, 이파리까지 버릴 것 없는 대파는 정말 다양한 조리법도 있는데요. 피를 맑게 하고 내장 지방을 없애주며 장 건강에도 좋은 풍부한 영양소들도 함유하고 있어 반드시 먹어야 하는 채소 중 하나입니다. 이런 대파도 함께 먹으면 보약이 되는 음식이 있고 또 독이 될 수 있는 음식도 있습니다. 그리고 먹는 방법에 따라 효능도 다르다고 하니 다양한 방법으로 드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대파의 효능과 함께 먹으면 보약이 되는 음식 3가지, 그리고 독이 되는 음식 2가지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대파의 특급 레시피 4가지와 대파 보관법까지 대파에 대한 모든 것 바로 알려드릴게요. 우리나라에서는 통일신라 시대부터 재배를 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그만큼 오랫동안 재배하고 식탁에 올라온 채소입니다. 대파 특유의 향이 다른 식재료의 잡내를 제거하는데 탁월한 효과가 있어 생선이나 고기류의 냄새를 제거하는 향신료로도 많이 사용되고 있죠. 뿐만 아니라 물에 넣고 끓이게 되면 감칠맛이 좋아져 다양한 육수와 채소를 만드는 데에도 빠지지 않고 들어가는 재료이기도 합니다. 이런 대파의 첫 번째 효능이 바로 내장 지방을 싹 빼준다는 것입니다. 대파에는 특이한 향과 알싸한 맛을 나게 하는 성분이 있는데요. 이 성분이 바로 황알릴이라는 성분입니다.
이 황화알릴은 대파에 열을 가해 굽게 되면 프로필 메르캅탄이라는 성분과 아조엔이라는 성분으로 변하게 되는데요. 대파를 구울 때 매운맛을 내는 성분은 휘발되어 없어지고 단맛이 나는 성분이 생성되는데 그 성분이 바로 프로필 메르캅탄입니다. 이 프로필 메르캅탄의 단맛 강도가 설탕 단맛의 강도보다 무려 50배나 강해 대파의 단맛이 좋아지는 것인데요. 정말 놀랍지 않나요? 그런데 단맛하면 당뇨가 있는 분들이 혈당이 많이 오를까봐 걱정되지 않으신가요? 이 성분은 설탕과는 달리 혈당을 오르게 하지 않아 당뇨가 있는 분들도 전혀 부담 없이 드실 수 있는 단맛입니다. 또 열을 가하면 아조엔이라는 성분이 만들어진다고 했잖아요. 바로 이 성분이 우리 몸을 회복시키는 효능이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 몸을 회복시킬까요? 그것은 바로 혈관을 깨끗하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아조엔의 별명이 바로 혈관 청소부인데요. 혈관의 나쁜 콜레스테롤을 제거하고 혈액이 뭉치는 혈전 생성을 방지해 줍니다. 혈관도 확장해줘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주는 역할도 해줍니다. 이런 효능으로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해주고 동맥경화, 고지혈증, 고혈압 등의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데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방지방을 분해해 몸 밖으로 배출시켜주는 효능이 있어 건강뿐 아니라 다이어트에까지 도움을 주는데요. 최근에는 다이어트 식품으로도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파의 녹색 부분에는 베타카로틴이 풍부한데요. 이 성분이 바로 강력한 항산화 물질입니다. 이 베타카로틴은 우리 몸속의 활성산소를 제거하여 노화를 방지해주고 피부의 탄력을 유지하며 주름을 예방하는 효능도 탁월하여 피부 미용에도 좋은 영양소입니다. 그리고 면역세포의 기능을 강화해주어 감기나 독감 등의 질병을 예방하고 알레르기 반응을 억제해주는 효과도 있답니다. 또한 베타카로틴은 눈의 피로도 해소해주는데요. 시력을 보호하고 야맹증과 안구건조증을 예방하는 데에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대파의 베타카로틴은 구울 때 2.5배나 증가한다고 하는데요. 이런 대파의 효능을 극대화해 먹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대파의 특급 레시피 바로 알려드릴게요. 우선 대파를 깨끗하게 씻어주고요. 5cm 정도로 잘라줍니다. 대파를 반으로 갈라주셔도 되고 그냥 사용하셔도 됩니다. 기름을 두르지 않은 팬에 대파를 올려 구워주시는데 앞뒤로 골고루 약간 탄 것 같이 구워줍니다. 이제 장을 만들어 줄 건데요. 물을 2컵 넣어주시고요. 간장을 반컵 넣어줍니다. 그리고 고춧가루와 참기름을 1스푼씩 넣어줍니다. 이렇게 넣고 한번 끓여주시고 다 끓고 나면 식초를 반스푼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양념장을 구운 파를 넣은 그릇에 붓고 하루 정도 숙성시켜서 드시면 됩니다. 물론 바로 드셔도 되지만 숙성시켜 드시면 더욱 맛있는 대파 요리를 드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파에서 대파의 뿌리는 특히 채소와 육수를 만들 때 많이 사용하는데요. 대파의 뿌리에는 알리신이라는 성분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 알리신은 우리 몸을 따뜻하게 열을 올려주는 역할을 하고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주어 신경을 안정화시켜주기도 하는데요. 이렇게 신경을 안정화시켜주는 효능으로 불면증도 완화해주어 잘 때 머리맡에 두고 주무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리고 알리신은 몸에 열을 내주는 효능으로 기침 감기와 가래를 완화시켜주는 데에도 도움을 주며 항균, 항암 효과도 있어 각종 바이러스와 암세포 등을 억제해주어 암을 예방하는 데에도 탁월한 효능을 발휘합니다. 알리신은 지방을 분해하고 배출해주어 다이어트에도 도움을 준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대파의 뿌리 부분에는 폴리페놀 성분이 많이 함유하고 있어 심혈관 질환 예방에 탁월한 효능이 있습니다. 식이섬유도 풍부하여 장운동을 활성화하고 배변 활동을 도와 변비를 예방하고 숙변을 제거하는 효능도 있고요. 이런 대파 뿌리를 채소나 육수 만드실 때 말고는 특별히 많이 사용하지 않는데요. 대파 뿌리의 특급 레시피 하나 알려드릴게요. 그것은 바로 대파 뿌리 생강차입니다. 대파 뿌리와 생강을 함께 끓여 차로 드시게 되면 기관지나 폐와 같은 호흡기의 염증을 제거해주고 무릎과 같은 관절의 염증도 제거해줘 관절 통증을 완화시켜 줄 수 있습니다. 생강에는 진저롤, 쇼가올, 페놀 화합물 등 다량의 항염증 성분들이 함유되어 있어 우리 몸의 염증을 제거하는 데 탁월한 효능을 갖고 있습니다. 생강은 약재로서 오랫동안 사용되어 왔는데요. 최근에도 계속해서 새로운 효능이 발견되고 있을 정도로 약성이 아주 좋은 식품입니다. 최근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생강에는
소염 진통제로 많이 사용되는 이부프로펜과 비슷한 항염증 효과가 있고 류마티스 관절염을 완화시키는 데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지금부터 대파뿌리 생강차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생강을 물에 넣고 끓여주시고요. 처음에는 강불로 해주시고 끓기 시작하면 중불로 줄여 20분 정도 더 끓여줍니다. 그 후 대파뿌리를 넣고 3분 정도 더 끓여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끓인 물에서 생강과 대파뿌리는 건져주시고 따뜻할 때 드시거나 냉장고에 넣고 시원하게 드셔도 됩니다. 이렇게 대파뿌리와 생강을 함께 끓여 차로 드시면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데요. 다만 평소에 소화가 잘 안 되시고 위가 약하신 분들은 이렇게 끓인 대파뿌리 생강차에 물을 섞어 연하게 드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하루에 한두 번 꾸준히 드신다면 감기 걱정도 없고 염증을 완화시켜 관절염으로 인한 통증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파와 함께 드시면 보약이 되는 식품에는 무도 있습니다. 무를 말려 무말랭이로 드시면 무의 좋은 성분들을 농축하여 드실 수 있는데요. 간단하게 알려드리면 무를 드시면 기침과 가래를 멈추게 해주는 효능이 있고 소화도 잘 되게 해주고 혈관을 깨끗하게 해주고 심혈관 질환에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칼슘의 함량이 높아 골다공증을 예방하고 뼈를 튼튼하게 만들어 주는데요. 그리고 해독작용도 뛰어나고 혈당을 조절해 주어 당뇨를 예방하는 데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물을 대파와 함께 드시면 그 효능이 극대화될 수 있는데요. 특히 혈액을 깨끗하게 해줘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며 당뇨 또한 예방해 줄 뿐만 아니라 당뇨 합병증을 완화시켜 주는 데도 탁월한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대파를 넣은 무말랭이 무침을 만들어 드시면 오독오독한 무말랭이 식감도 좋고 입맛도 돌게 하는 반찬으로도 정말 좋으니 꼭 대파 무말랭이 무침도 만들어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대파와 함께 드시면 보약이 되는 음식 세 번째는 바로 두부입니다. 대파와 두부가 만나면 우리 몸에 에너지를 공급하여 활력이 넘치도록 도와주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대파의 알리신 성분과 두부의 비타민 B1이 만나면 알리티아민으로 전환이 되는데요. 이 알리티아민이 비타민의 체내 흡수율을 높여주고 신진대사를 촉진해주어 우리 몸의 피로를 회복하고 에너지를 불어넣어 주기 때문입니다. 그럼 여기서 대파두부 조림 맛있게 만들어 드시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먼저 잘 씻은 대파를 6썰기로 썰어 주시고요. 두부는 정사각형으로 깍둑 썰기를 해줍니다. 먼저 두부를 기름을 두른 팬에 구워 주시고요. 노릇노릇해지면 썰어놓은 대파를 넣어줍니다. 간장을 2스푼 넣어주시고요. 고소한 참깨도 뿌려서 잘 익혀주시면 대파 두부조림 완성입니다. 정말 맛있겠죠? 이렇게 만든 대파 두부조림을 드시면 활력 넘치는 하루를 보낼 수 있을 거예요. 대파와 함께 드시면 보약이 되는 음식 네 번째 알려드릴게요. 그것은 바로 대파 팽이버섯 부침입니다. 팽이버섯은 버섯 중에서도 버섯 키토산의 성분이 가장 많이 함유되어 있을 뿐 아니라 식이섬유가 정말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는데요. 버섯 키토산은 혈액 속의 지방을 분해하고 콜레스테롤을 제거해 고혈압, 동맥경화, 심장병 같은 심혈관 질환을 예방할 뿐만 아니라 체내 지방을 흡착하여 배출시켜 주어 내장 지방을 줄여주는 데도 탁월한 효능이 있습니다. 또한 체내 중금속의 배출을 돕고 간 건강을 돕는 효능도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풍부한 식이섬유가 배변 활동을 도와 숙변을 제거하는 데에도 큰 도움을 줍니다. 하지만 팽이버섯의 세포벽은 단단하기 때문에 그냥 드시면 좋은 성분을 흡수하기가 힘든데요. 열을 가하게 되면 세포벽이 깨지면서 영양성분의 흡수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이런 팽이버섯과 대파를 함께 드시게 되면 내장 지방을 제거하고 혈관을 깨끗하게 하는데 탁월한 음식이 되는데요. 먼저 팽이버섯의 밑둥은 잘라 버리시고요. 팽이버섯을 적당한 크기로 썰어 줍니다. 그리고 흐르는 물에 잘 씻어 줍니다. 그리고 대파는 어슷썰기로 잘게 썰어 주시고요. 적당한 용기에 계란을 풀어 주세요. 팽이버섯과 대파를 넣어 잘 섞어 주시고 소금을 한 꼬집 넣어 간을 해줍니다. 이제 잘 달궈진 팬에 기름을 두르고 붙여주면 됩니다. 정말 쉽죠? 그런데 이렇게 좋은 대파도 함께 드시면 안 되는 음식이 있습니다. 대파와 함께 드시면 안 되는 음식 첫 번째는 바로 꿀입니다. 대파와 꿀은 두 가지 다 몸에 열을 올려주는 효능이 있습니다. 한의학에서는 대파와 꿀을 함께 먹으면 위장에 탈이 나고 더부룩한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하는데요. 대파와 꿀을 함께 먹으면 위에서
소화액 분비를 억제하여 소화불량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이죠. 또한 꿀은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데 대파와 함께 먹으면 그 알레르기 반응이 더 악화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두시면 좋고요. 꼭 기억하셔서 대파와 꿀은 함께 드시지 않기를 추천드립니다. 또 대파와 함께 드시면 안 되는 음식은 바로 미역입니다. 미역과 대파 둘 다 알긴산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이 알긴산은 미끌거리는 식감이 있습니다. 함께 드시게 되면 식감이 안 좋은 이유도 있지만 식감보다도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파에는 인과 유황 성분이 있기 때문인데요. 미역과 대파를 함께 드시게 되면 대파의 인과 유황 성분이 미역에 함유된 칼슘의 흡수를 방해하게 됩니다. 미역에는 칼슘 함량이 높아 골다공증 예방에 좋은 효능이 있는데 이 효과를 떨어뜨리게 되는 것이고요. 미역국을 끓일 때 대파로 채수를 내어 시원한 미역국을 끓여 드시는 분들이 계신데 절대 미역국을 끓일 때 대파는 사용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대파 보관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대파를 한 단 사면 양이 많아 한 번에 드시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대파를 보관하실 때는 씻지 않고 흙이 묻은 채 보관하는 것이 좋지만 사용하기 불편하기 때문에 씻어서 보관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우선 잘 씻은 대파를 줄기와 잎 부분으로 나눠 잘라주시고요. 물기를 제거하고 키친타올을 넣은 지퍼백에 줄기와 잎 부분을 나눠 담아 냉장고에 보관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2에서 3주 정도는 보관이 가능하고요. 더 장기간 보관하시려면 냉동을 하시면 되는데 냉동 보관하시려면 대파를 사용하기 원하는 크기대로 잘라 지퍼백에 넣어 냉동 보관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냉동된 대파를 꺼내서 요리하실 때 바로 사용하실 수 있을 겁니다. 식탁 위의 명약이라는 깻잎. 고기를 쌈 싸먹을 때도 먹고 깻잎 찜으로도 먹고 그리고 깻잎 장아찌로도 먹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많이 드시고 계시죠? 이렇게 우리나라에서는 많이 먹는 깻잎인데 외국에서는 아무도 먹지 않는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깻잎은 우리나라에서만 먹는 채소인데요. 그런데 깻잎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저희 어머니가 7순이 넘으셨는데 평생 그렇게 많이 깻잎을 드셨는데도 깻잎이 얼마나 좋은 식품인지는 잘 모르시더라고요. 깻잎의 8가지 효능과 세척, 보관법, 그리고 먹는 방법까지 깻잎에 대한 모든 것 완벽하게 알려드릴게요. 나이가 들면서 기억력도 떨어지고 깜빡깜빡할 때가 많아 혹시 치매 증상이 아닌가 하고 걱정하실 때 많으시죠? 이제 더 이상 걱정하지 마세요. 깻잎의 첫 번째 효능이 바로 치매 예방입니다. 깻잎에는 치매 예방 효과뿐만 아니라 항산화 작용, 항염증 효과가 있다고 알려진 로즈마린산 성분이 다량 함유되어 있습니다. 로즈마린산은 다양한 식물에서 발견되는 생화학적 화합물로 1958년 이탈리아 과학자가 허브 식물인 로즈마리에서 처음 발견하여 로즈마린산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 로즈마린산은 폴리페놀의 일종으로 깻잎에는 1g당 76mg의 로즈마린산이 들어있어 로즈마리보다 약 7배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로즈마린산은 뇌 속에 아세틸콜린이라는 성분이 분해되는 걸 막아주는데요. 이 아세틸콜린의 역할이 뇌 속에서 뇌신경 세포 간의 정보를 전달하며 기억력, 인지 능력을 강화하는 역할을 합니다. 치매 환자는 이 아세틸콜린이 쉽게 분해되면서 치매 증상이 악화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깻잎 속에 로즈마린산이 이렇게 중요한 아세틸콜린을 보호하는 기능을 한다는 거죠. 또한 깻잎에는 비타민 A, 비타민 C, 그리고 비타민 E 등이 풍부하여 뇌세포의 손상을 막아주고 뇌 노화를 예방해 줍니다. 그리고 깻잎에는 철분이 풍부해서 빈혈 예방에도 효과적인데요. 이는 뇌의 산소 공급을 더 원활하게 해주기 때문에 다방면으로 뇌 건강에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깻잎의 섭취와 함께 부가적으로 치매 예방을 위해서는 규칙적인 운동과 균형 잡힌 식습관, 스트레스 관리 등이 함께 이루어지면 훨씬 더 좋은 효과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깻잎의 두 번째 효능은 바로 뼈 건강에 도움을 준다는 것입니다. 보통 여성의 경우 폐경 이후에 골밀도가 감소하면서 골다공증이 오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골다공증을 예방하기 위해 우리가 보통 칼슘제를 복용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병원에서 처방약을 받아서 복용을 하게 되죠. 깻잎에는 이 칼슘이 아주 굉장히 많이 들어있는데요. 채소 중에 칼슘의 왕이라는 시금치보다도 무려 7배나 더 많이 들어있고요. 우유보다도 2배나 더 많은 칼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칼슘은
몸의 흡수율이 낮기 때문에 칼슘 영양제를 먹어도 효과가 약한 경우들이 있는데요. 깻잎에 많이 들어있는 성분 중에 비타민 K가 있습니다. 이 비타민 K는 칼슘 대사에 관여하는 오스테오칼신이라는 단백질을 활성화시키는데요. 이 오스테오칼신은 혈관 속에 있는 칼슘이 뼈로 이동하는 것을 도와주기 때문에 조금 더 직접적으로 골밀도를 높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렇게 깻잎은 다방면으로 골다공증 예방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인데요. 정말 놀라운 효능이죠. 깻잎의 세 번째 효능은 바로 항암 작용입니다. 깜짝 놀라셨나요? 깻잎은 강력한 항암 작용의 효과가 있는데요. 바로 깻잎에 들어있는 파이토케미컬이라는 성분들 때문입니다. 특히 루테올린, 퀘세틴 같은 성분들은 암세포가 증식, 전이 되는 것을 막아주고 암세포가 자연스럽게 죽도록 하는 자멸 기전을 유도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 항산화, 항염증 효과도 가지고 있어서 암세포가 발현되는 것을 초기부터 억제하는 효과도 가지고 있고요. 임상 연구에서 특히 이 파이토케미컬은 위암, 유방암 등에서 직접적으로 암세포의 성장과 증식을 억제하는 효과를 보여주었고요. 또 골류감에 있어서도 큰 억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가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항암 작용이 있는 깻잎 꼭 기억하시고 암 예방에 많은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깻잎의 효능은 눈 건강에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깻잎에는 루테인이 풍부하게 들어있는데요. 루테인은 눈의 망막에 축적이 되는 항산화제로서 자외선에 의해 발생되는 활성산소를 제거하여 눈의 노화를 예방하고 시력을 유지하는 데 반드시 필요하고요. 또한 루테인은 눈의 황반을 구성하는 성분으로 황반변성이나 백내장 같은 안구 질환을 예방하는 데도 필수적입니다. 또 깻잎에는 이 루테인 말고도 베타카로틴이 풍부한데요. 베타카로틴은 비타민 A의 전구체로 눈의 점막을 보호하고 야맹증을 예방해주며 항산화 작용과 함께 눈의 피로 해소에도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깻잎이 눈의 노화 방지와 기능 유지에 큰 도움을 준다는 점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섯 번째 깻잎의 효능은 바로 소화기능 촉진입니다. 깻잎 100g에는 식이섬유가 약 4g 들어있는데요. 이 풍부한 식이섬유는 장운동을 촉진하고 변비를 예방할 뿐만 아니라 소화 기능을 돕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또한 깻잎의 이런 효능은 음식물을 빨리빨리 움직이게 장에서 오래 머물지 않게 합니다. 음식물이 장에 오래 머물게 되면 들어보신 적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담적병이라는 것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담적 독소가 생기면서 전반적인 소화장애, 팽만감, 통증 등이 유발되고 위장관의 순환을 저해하게 되는데요. 깻잎의 식이섬유들은 이 담적병을 예방하는 데도 도움을 줄 수가 있죠. 여섯 번째 깻잎의 효능은 강력한 항균 기능입니다. 여러분, 깻잎에는 그 특유의 향이 있잖아요. 이 특유의 향을 내는 것이 페릴알데하이드, 페릴케톤 등의 성분 때문인데요. 이 성분들이 바로 세균과 바이러스를 억제하는 항균 작용을 하게 됩니다. 또한 깻잎에 많이 함유된 로즈마린산도 강력한 항균 작용을 하는데요. 이를 통해 다양한 감염을 예방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어 몸의 건강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 깻잎의 효능은 바로 면역력 강화와 조절입니다. 대표적인 항산화 물질인 베타카로틴이 깻잎에 풍부하여 면역력을 높여주고요. 또한 깻잎에는 비타민 A, 비타민 C가 풍부한데 이 비타민들은 백혈구의 활성화를 도와줍니다. 그리고 앞에서 얘기했던 루테올린과 퀘세틴 성분은 염증 매개체의 분비 및 히스타민의 방출을 억제해서 면역계가 과활성화되면서 나타나는 콧물, 재채기, 가려움 등의 알러지 증상을 완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효능이 많은 깻잎도 드실 때 주의하셔야 할 분들이 있는데요. 깻잎에는 다른 좋은 성분들과 함께 칼륨 또한 함유량이 높기 때문에 신장이 약하신 분들은 깻잎을 많이 드시면 신장에 무리를 줄 수 있으니 과잉 섭취는 피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비타민 K가 풍부하다고 했잖아요. 바로 이 비타민 K는 혈액을 응고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방으로 혈전 용해제를 복용하시는 분들이 이 깻잎을 많이 드시면 약의 효과가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상적으로 가볍게 드시는 정도는 무리가 없지만 과다하게 드시는 것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깻잎 드실 때 또 하나 주의사항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잔류 농약입니다.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에서 조사를 했는데요. 잔류 농약 수치가 깻잎, 상추, 부추 순으로 깻잎에 가장 많았습니다.
그 이유가 있는데요. 깻잎 뒷면에 보면 그 까칠까칠한 그 잔털이 많이 있잖아요. 이 잔털 덕분에 농약뿐만 아니라 다른 이물질, 애벌레, 벌레알 등이 잘 달라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깻잎은 세척이 아주 중요한데요. 세척하는 방법도 바로 알려드릴게요. 깻잎은 흐르는 물에만 씻으면 절대 안 됩니다. 깻잎의 그 상한 부분이나 검게 변한 꼭지는 잘라주시고요. 물에 푹 담가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식초를 조금 넣고 5분 정도 기다려주세요. 그 후에는 깻잎 한 장씩 떼어 흐르는 물에 앞뒷면을 잘 씻어주면 됩니다. 세척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죠. 깻잎은 금방 검게 변하게 되어 보관하기가 약간 어려운 채소인데요. 보관법도 바로 알려드릴게요. 깻잎은 낮은 온도에 약하고 보관할 때 수분이 없으면 금방 시들어 버리거든요. 오래 보관할 수 있는 방법은 깨끗이 씻은 깻잎에 물기를 너무 탈탈 털지 마시고요. 혹시나 탈탈 터졌다면 지퍼백 안에 물을 약간 넣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깻잎의 꼭지를 아래로 향하게 해서 넣어 주세요. 그러면 아래쪽 고인물에 깻잎의 꼭지가 살짝 잠겨 물을 흡수하게 되면 금방 시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냉장고에 문짝에 세워서 보관해 주시면 되는데요. 냉장고 안쪽은 온도가 상대적으로 낮아서 깻잎이 쉽게 상할 수 있어 바깥쪽인 문에 보관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깻잎은 먹는 방법이 중요한데요. 생으로 먹을 때도 물론 좋지만 찜으로 쪄서 드실 때 영양소 흡수를 더욱 많이 할 수 있습니다. 간단하면서도 맛도 좋고 영양도 좋은 깻잎찜 만드는 방법 바로 알려드릴게요. 우선 잘 씻은 깻잎을 준비하시고요. 양념장을 만들겠습니다. 양념장에는 고춧가루 1스푼, 간장 1스푼, 물 5스푼인데요. 다시마 육수가 있으면 더욱 좋습니다. 그리고 설탕 1스푼, 매실청 1스푼, 그리고 들기름 2스푼을 넣어주시고요. 양파 반 개를 잘 다져서 양념에 넣어주신 다음에 잘 섞어줍니다. 들기름을 사용하게 되면 향도 좋을 뿐만 아니라 들기름에는 항염증에 효과가 좋은 감마리놀렌산이 풍부하여 아토피나 피부 건조증에도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깻잎과 들기름을 같이 조리를 하면 깻잎의 풍부한 항산화 성분인 베타카로틴의 흡수율을 올릴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지금 알려드릴 깻잎찜은 불을 사용하지 않고 전자레인지를 이용할 건데요. 전자레인지 용기에 깻잎을 넣고 양념장을 잘 묻혀줍니다. 그리고 깻잎을 넣고 양념장을 묻혀주시고 이렇게 겹겹이 깻잎을 잘 넣은 다음에 랩으로 잘 덮어주시고 숨구멍 몇 개 뚫어줍니다. 그리고 전자레인지에 넣고 2분 정도 돌려주시면 끝입니다. 정말 간단하죠? 두 번째 깻잎을 먹는 방법은 바로 깻잎 두부 계란전입니다. 먼저 잘 씻은 깻잎을 채를 썰어 주시고요. 두부 반모를 면포에 걸러 물기를 꽉 짜줍니다. 여기에 계란 2개를 넣어 주시고 약간의 소금으로 간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잘 섞어서 반죽을 한 다음에 팬에다 잘 붙여주시면 되는데요. 이렇게 같이 먹는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깻잎을 계란과 함께 먹으면 치매 예방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습니다. 깻잎에 로즈마린산이 아세틸콜린이 분해되는 것을 막아준다고 했잖아요. 계란 노른자 속에 풍부한 콜린이 바로 이 아세틸콜린의 양을 증가시켜 인지능력 저하와 기억력 개선을 도와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두부에는 비타민 D의 함량이 아주 풍부하기 때문인데요. 두부 100g에는 하루에 섭취해야 되는 비타민 D의 양이 약 40배나 많은 비타민 D가 들어있습니다. 깻잎의 풍부한 칼슘이 두부의 비타민 D와 만나 흡수율이 극대화되는 것이죠. 이렇게 깻잎을 계란, 두부와 함께 드시면 치매 예방과 골다공증 예방에 아주 좋은 음식이 되는 것입니다. 간단하고 영양이 풍부한 깻잎 두부 계란전 꼭 드시기 바랍니다. 식탁 위에 보약인 토마토는 세계 10대 슈퍼푸드 중 하나로 영양소 폭탄인데요. 토마토에는 라이코펜을 비롯해 각종 비타민과 필수 영양소가 듬뿍 들어있어 면역력 강화, 성인병 예방, 항암력과 항노화 등 다양한 효능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세계에서 가장 많이 소비되는 채소로 알려지면서 토마토의 효능에 관심도 더욱 높아지고 있는데요. 토마토와 함께 먹으면 안 되는 음식과 주의할 점, 그리고 토마토와 함께 드시면 보약이 되는 음식까지 토마토에 대한 모든 것 바로 알려드릴게요. 철분과 비타민이 많아 요즘 들어 특히 주목받고 있는 채소가 시금치인데요. 시금치는 토마토와 상극으로 함께 드시면 안 됩니다. 시금치 속 철분을
토마토처럼 비타민 C가 풍부한 음식과 먹으면 좋다고 해서 빈혈이나 당뇨가 있는 분들이 함께 많이 드실 텐데요. 신장이 약하신 분들에게는 특히 좋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시금치 속에 옥살산이라는 성분 때문입니다. 옥살산이 혈액 속 칼슘과 결합하게 되면 작고 뾰족한 결정 모양으로 체내에 쌓여 결석을 만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근육통과 근육 경련뿐만 아니라 심하면 신장 결석을 유발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시금치의 철분이 토마토의 라이코펜 흡수를 방해하는 작용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토마토가 슈퍼푸드로 손꼽히는 이유가 바로 라이코펜 성분 때문인데요. 라이코펜은 강력한 항산화 작용으로 몸속 산화 스트레스와 염증을 줄여주고 암을 예방하는 놀라운 성분입니다. 또한 라이코펜은 폐암, 전립선암, 유방암과 결장암 등의 다양한 암 예방에 엄청난 효과가 있다고 하며 혈관을 건강하게 해주고 동맥경화와 심혈관 질환의 예방에 탁월합니다. 오하이오주 주립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토마토를 시금치와 함께 드시면 이 기적의 성분인 라이코펜 흡수율이 무려 50%나 감소된다고 하니 토마토와 시금치를 함께 드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토마토를 드실 때 숙성되지 않은 초록색 토마토는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숙성되지 않은 덜 익은 토마토에는 솔라닌이라는 독성 물질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솔라닌은 식물이 해충이나 질병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생성되는 자연 방어 물질인데 감자의 싹에 많이 들어있는 독성 물질입니다. 이 솔라닌을 섭취하게 되면 복통, 구토, 현기증, 두통, 심하면 마비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토마토 요리를 할 때 한 가지 주의할 점은 단맛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간혹 설탕을 첨가해 드시게 되는데요. 설탕만은 꼭 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탕은 토마토의 영양 성분을 파괴하기 때문에 건강을 위해 드신 토마토가 아무 소용이 없게 됩니다. 그리고 설탕이 몸속에 들어오게 되면 설탕을 분해하기 위해 비타민 B가 사용되는데요. 비타민 B는 피로를 감소시키고 뇌의 활동을 활성화시키는데 도움을 주는 아주 중요한 영양 성분입니다. 토마토에 함유된 비타민 B가 설탕 때문에 체내 흡수율이 감소하게 되고 설탕으로 인해 혈당이 상승하며 혈관 내 염증 수치가 올라가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기억력의 중추인 해마를 위축시켜 혈관성 치매 위험을 높이고 고혈당성 당뇨를 넘어 정말 과도하게 장기간 드시게 되면 암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어 토마토의 항산화 효과를 전혀 누릴 수 없게 되는 것이죠. 혹시 토마토 케찹 많이 사용하시나요? 달콤살콤한 맛이 좋아 계란 후라이에 뿌려 먹기에도 좋고 다양한 요리에 사용하는 토마토 케첩도 우리 몸에 독이 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실제로 케찹 한 스푼에 설탕이 약 4g 정도 들어있는데 이는 시중에 판매되는 초콜릿에 들어있는 설탕보다 많은 양입니다. 이뿐 아니라 케첩의 영양 성분을 살펴보면 상과당, 소금, 합성 착색료, 향신료 등 수많은 감미료와 식품 첨가물이 들어있습니다. 케첩이 토마토를 원료로 만들어져 건강한 재료라고 알고 계신 분들도 계시지만 케첩 속 토마토는 첨가물들에 의해 영양 성분이 많이 파괴되어 있고 오히려 우리 몸을 공격하는 성분들이 가득하답니다. 그렇다면 토마토와 함께 먹으면 보약이 되는 음식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토마토는 비타민, 베타카로틴, 라이코펜, 무기질 등 영양 성분이 풍부하지만 한 가지 부족한 영양 성분이 바로 단백질입니다. 양질의 단백질과 함께 드시게 되면 거의 완벽한 영양 성분을 우리 몸에 보충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추천드리는 것은 고기인데요. 50대 이후 나이가 들수록 꼭 고기를 챙겨 드셔야 하는데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단백질입니다. 단백질은 우리 몸의 중요한 구성 성분으로 세포와 근육의 주재료로서 만약 단백질 섭취가 부족하면 잇몸도 약해져 치아가 빠지기도 하고 머리카락도 점점 얇아져 탈모가 오기도 하며 면역세포를 충분히 만들어내지 못하게 됩니다. 물론 콩과 두부도 훌륭한 단백질 공급원이지만 식물성 단백질은 필수 아미노산의 종류나 양이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면 동물성 단백질은 식물성 단백질보다 체내 흡수가 잘 되기 때문에 나이가 들수록 반드시 조금이라도 챙겨 드셔야 합니다. 또한 단백질은 행복 호르몬으로 알려진 세로토닌의 원료로 우울증을 예방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특히 돼지고기 속 풍부한 비타민 B1은 뇌 기능을 활성화해 치매를 예방해 줍니다. 이렇게 좋은 고기를 섭취할 때도 한 가지 문제가 있는데요. 우리 몸은 약 알칼리성을 유지하게 되는데
육류는 산성식품이라는 것이죠. 바로 이때 토마토가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토마토는 대표적인 알칼리성 식품으로 산성인 육류와 함께 드시면 단백질의 소화를 도와주고 위장의 부담을 줄여주고 토마토의 풍부한 섬유질이 변비를 예방해 위장 건강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토마토는 어떻게 드시는 것이 좋을까요? 그것은 바로 익혀 드시는 것인데요. 토마토를 익혀 드시게 되면 라이코펜의 체내 흡수율이 10배 이상 올라갑니다. 88도의 온도로 2분간 조리를 하면 라이코펜의 흡수율이 6% 상승하고 15분간 조리하면 17%, 30분간 조리하여 섭취하면 35% 라이코펜의 흡수율이 상승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이유는 토마토에 열을 가하게 되면 세포벽이 파괴되면서 라이코펜이 쉽게 용해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익히게 되면 토마토의 비타민이 파괴되지 않을까 염려되지 않나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른 채소와는 달리 토마토의 비타민 A, 비타민 C는 가열을 할 때 오히려 19% 증가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익혀 드실 때 한 가지 더 알고 드시면 좋은데요. 그것은 바로 기름에 조리를 하면 좋다는 것입니다. 라이코펜은 지용성 영양 성분으로 기름에 조리하게 되면 체내 흡수율을 더욱 높일 수 있게 됩니다. 토마토 요리를 드실 때 오메가3의 함량이 높은 올리브유와 함께 드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올리브유 속 불포화지방산인 올레산은 우리 몸에 해로운 LDL 콜레스테롤을 줄여주고 산화를 막아주고 혈관과 신장을 보호해주고 몸에 이로운 HDL 콜레스테롤의 효율을 높여줍니다. 또한 올리브유의 항산화 성분인 폴리페놀이 토마토의 라이코펜과 함께 시너지 효과를 내어 최고의 항암 음식이 된답니다. 들기름도 참 좋은데요. 들기름으로 조리하실 때는 주의할 점이 오랫동안 가열하게 되면 산패되어 오히려 건강에 해로울 수 있으니 토마토를 볶을 때 마지막에 넣거나 다 볶은 후에 들기름을 곁들여 드시길 바랍니다. 토마토의 라이코펜은 껍질의 함량이 과육보다 5배가 높기 때문에 토마토의 껍질까지 함께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같은 중량이라면 일반 토마토보다는 방울토마토가 더욱 좋은데요. 그 이유가 바로 껍질 때문이죠. 같은 중량일 때 일반 토마토보다 방울토마토의 껍질이 훨씬 많기 때문이죠. 이때 당근과 함께 드시면 시너지 효과가 폭발하게 되는데요. 토마토에는 라이코펜이 있다면 당근에는 베타카로틴이 있습니다. 당근의 특성도 토마토와 비슷한데요. 익혀서 드실 때 영양성분 흡수율이 올라가고 베타카로틴 역시 지용성 성분이기 때문에 기름과 함께 섭취할 때 체내 흡수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목할 것은 당근과 토마토를 아침 공복에 먹을 때 최고의 항암식품이 될 수 있습니다. 토마토 당근 주스를 만들어 드시면 공복에도 부담 없이 정말 좋은데요. 만드는 방법도 정말 간단합니다. 토마토와 당근을 적당한 크기로 잘라 올리브유에 살짝 익혀서 믹서기에 넣고 물 한 컵 정도 넣고 갈아서 드시면 됩니다. 취향에 따라 소금을 약간 넣으셔도 됩니다. 이렇게 만든 당근 토마토 주스는 암 예방뿐 아니라 혈관을 건강하게 하는데 탁월한 효능을 발휘하며 면역력 강화와 피부 미용에도 효과가 정말 좋습니다. 토마토는 소금과 잘 어울리는데요. 토마토에는 콜라겐 생성에 필수적이고 암과 싸워주는 비타민C가 매우 풍부한데 소금과 함께 드시면 비타민C와 라이코펜의 흡수율이 높아지게 됩니다. 문제는 토마토의 비타민C는 공기 중에 산소와 만나면 쉽게 산화된다는 것인데요. 이때 토마토를 자른 단면에 소금을 살짝 뿌려주면 토마토에 얇은 막을 씌워줘 비타민C의 산화를 억제해 줄 수 있습니다. 소금이 걱정이시겠지만 토마토에는 혈압을 낮추고 심혈관 질환의 발병률을 줄여주는 칼륨이 매우 풍부하게 들어있기 때문에 칼륨이 나트륨을 배출해주어 오히려 세포와 에너지의 대사가 원활해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 토마토와 함께 드시면 좋은 식품으로는 계란을 빼놓을 수 없죠. 완전식품의 대표주자 계란에는 단백질이 풍부하지만 비타민C와 식이섬유가 부족한데 이를 토마토가 보충해주며 토마토에 부족한 단백질을 계란이 보충해주어 함께 섭취할 때 좋은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토마토의 라이코펜도 계란과 함께 섭취할 때 체내 흡수율이 높아지며 항산화 효과와 면역력 강화에도 높은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토마토와 계란은 함께 볶아서 드시면 되는데요. 만드는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먼저 계란을 풀어 달궈진 팬에 넣고 스크램블을 만들어 줍니다. 만든 스크램블은 접시에 옮겨 놓고 팬에 올리브유를 넣고 다진 파를 볶아 파기름을 내어줍니다. 그리고 적당한 크기로 자른 토마토를 넣고 잘 볶아주다가 마무리될 때
접시에 옮겨놨던 스크램블을 넣고 조금 더 볶아주면 끝입니다. 정말 간단하죠? 취향에 따라 간장이나 굴소스 같은 조미료를 기호에 따라 살짝 첨가해 주셔도 됩니다. 이렇게 토마토 계란 볶음은 아침 공복에 드시면 소화도 잘 될 뿐만 아니라 풍부한 영양 성분과 계란의 포만감으로 다이어트에도 정말 좋은 음식이 됩니다. 브로콜리도 참 좋은데요. 브로콜리는 토마토와 함께 세계 10대 슈퍼푸드에 들어가는 채소입니다. 토마토가 전립선암에 좋다고 했는데 브로콜리와 함께 섭취하게 되면 효과는 더욱 증가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또한 브로콜리는 토마토의 영양 성분 흡수율을 높여주며 혈압을 조절해주고 동맥경화를 예방하는 데에도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또 아보카도라는 과일 알고 계시죠? 아보카도 또한 토마토와 함께 드시면 좋은 음식인데요. 아보카도에는 불포화지방산이 풍부하여 토마토의 라이코펜 성분을 흡수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아보카도에는 루테인, 제아잔틴 같은 카로티노이드 성분이 풍부하여 눈 건강을 증진시키는 데 효과를 발휘합니다.